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좀 잡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거 있죠? 요거 포인트 잡으시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노벨상 수상 업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좀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자, 최초 시리즈와 관련해서 우주 과학과 관련된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얘가 없어요. 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이 사자가 아무래도 좀 재수없다, 죽을 사자 생각난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 보니까 내용 조금 보시면 우리나라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과학 실험 위성용으로 최초였던 게 바로 우리별 시리즈. 우리별이 1호, 2호, 3호 다음에 4호를 안 했거든요. 4호 안 하고 뭐로 넘어가냐면 과학, 기술, 위성 1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4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거, 무궁화의 경우에도 4호는 없는데 하나 중요한 게 무궁화 5호의 경우에는 방송용이기도 하면서 군사용이기도 합니다. 민관 겸용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사위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무궁화 시리즈를 생각하시면 되죠. 아리랑의 경우에는 지구 관측을 비롯한 다목적용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 기억하셔야 될 게 나로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로호는 위성보다가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냐면 발사체에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국위성을 자국 로켓으로 발사해버리면서 어디 가입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바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스페이스 클럽은 자국위성을 자국 로켓으로 발사한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죠. 우리도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계산이 조금 헷갈리는 게 북한이 11번째고 우리가 12번째라고 보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미 자국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 자, 그 얘기 정도 보도록 하시고 나머지 얘기 중에서 흑점에 대한 얘기 좀 볼게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델린저 현상이라고 해서 태양 흑점이 폭발을 하면서 이 전자파가 지구에 오다 보니까 단파 이 통신이 중단이 돼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신은 별 문제는 없는데 단파의 경우에는 이 영향을 받는데 이게 바로 태양 흑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최근 이상기후가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의 경우에는 거의 아열대성 기후가 되어버렸죠. 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라마마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엘니뇨는 남자아이 또는 예수라는 데서 유래가 됐고 라니냐는 여자아이, 라마마는 엄마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죠.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현상들 몇 가지는 있죠. 자, 라니냐에 대한 얘기 좀 보도록 합시다. 서태평양 쪽에서 수온이 올라가는 대신 동태평양 쪽에서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 이게 라니냐예요. 기본적으로 라니냐는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얘기하고 엘니뇨는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태평양 연안을 봤을 때 페루 인근 이쪽에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 여기에 온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몰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니냐에서 온도가 떨어졌다, 엘니뇨에서는 온도가 올라가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기상이 꼬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날씨들이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 그 정도 얘기 보시고 환경과 관련한 얘기, 오존 얘기 좀 볼게요. 산소 3개가 결합된 게 오존이에요. 이 오존이라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 지표층에 있을 때는 얘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성층권에 있을 때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오존층이 됩니다. 성층권에서. 이 오존층의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오존층에 구멍이 뿡 뚫렸다고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자외선이 그냥 와버리니까 피부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럼 대기 중에는 뭐냐? 대기 중에 오존은 살균 기능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해버리니까. 그래서 대기 중에 오존이 많아질 때는 오존 경보가 발동이 되죠. 이건 이 점막이라든지 이런 폐 같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하죠. 자, 그것과 관련된 얘기고요. 프레온 가스가 바로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불렸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염화불화탄소 계열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 프레온 가스를 규제했어요. 대체물질을 만들었는데 또 오존층 구멍 난다고 해서 또 대체물질을 만들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오존층 구멍이 메워졌다고 합니다. 왠지는 지금 모른대요.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이어서 그래핀 얘기 좀 보도록 합시다. 분자 단계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분자 이하의 단계, 예를 들어 뭐 원자나 전자 단계까지 가버리면 이렇게 작게 쪼개져 버리면 물질의 성질이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서 나온 게 나노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나노물질은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나노 단계로 쪼개버리게 되면 물질의 성질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 중에서 주목받은 게 탄소 나노 물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를 하죠.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폴러렌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탄소 나노 튜브는 육각형으로 된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핀의 경우는 육각형으로 된 탄소 홑겹이에요. 얇은 겹으로 되어 있죠. 폴러렐의 경우에는 육각형들이 모인 공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얘가 먼저 주목받았었죠. 왜 그러냐면 기존 물질에 비해서 월등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강철에 비해서 수백 배 강하고 구리에 비해서 전도율이 전류가 흐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전도율도 높고, 그래서 차세대 신물질로서 각광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탄소 나노 튜브가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얘가 뜨고 있죠. 그래핀의 경우에는 홑겹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얇은 탄소 겹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활용도도 높거니와 역시 물질의 성질은 탄소 나노 튜브보다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죠. 더 강하고 더 전도율이 높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 그래핀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자, 그 얘기까지 보시고 플라즈마 얘기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하늘에서 벼락이 치죠. 이게 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기로 인해서 시작은 됐지만 요 상태가 고체에서 열이 가해지면 액체가 되고 열이 가해지면 기체가 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고에너지가 더해졌을 때 바로 플라즈마 상태가 되죠. 벼락이라든지 네온사인이라든지 또는 PDP-TV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약자가 PDP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가해진 물질의 제4 상태 플라즈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문제점 보시면 2013년 초였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발사했던 인공위성이라기보다간 발사체의 이름이라고 보셔야겠죠. 바로 나로예요. 얘는 인공위성이고. 근데 나로의 경우에도 말이 좀 많기는 합니다. 로켓이 1단 로켓이 있고 2단 로켓, 3단 로켓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요 1단 로켓 기술이 우리한테 없어요. 러시아 거 그대로 가져와서 붙였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 IT 관련된 부분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동통신 기술의 변화 과정입니다. 자, 1세대에서 2세대로 발전하고 3세대로 발전하고 4세대로 발전하는 과정에 붙어서 나오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하자면 1세대는 아날로그였어요. 여기에는 표준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었죠. 2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 국제적인 표준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표준이 있고 미국의 표준이 있죠.
유럽의 경우에는 GSM이라는 기술을, 미국의 경우에는 퀄컴사의 CDMA라는 기술을 표준화했습니다. 우리는 2세대에서 이걸 선택했죠. GSM에서 발전된 3세대 기술, 바로 WCDMA라고 하는 기술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WCDMA가 그러니까 얘랑 뭔 또 관계가 있냐? 3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기술들이 많이 융합이 되다 보니까 순수한 GSM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CDMA 기술은 CDMA 2000으로 발전하긴 했는데 이걸 선택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걸 선택했죠. 미국도 WCDMA를 많이 쓰고 우리도 WCDMA를 선택했죠. 자, 여기서 발전된 기술이 LT, Long Term Evolution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CDMA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Y브로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긴 했는데 딴 나라에서도 선택을 안 했고 우리나라도 거의 뭐 사장시키다시피 해서 지금은 대세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자, LTE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약 75만 메가 bps급 정도 돼요. 초당 한 75메가바이트 정도를 다운받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기술이 있죠. 요즘 온라인 방송에서도 광고 많이 하고 있는 광대역 LTE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LTE가 발전된 LTE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다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LTE가 이렇게 도로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면 광대역 LTE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대가 2개 붙어서 2차선 도로가 돼버린 게 광대역 LTE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LTE는 뭐냐? 도로가 2개가 있는데 떨어져 있어요. 요걸 연결시킨 기술이 바로 LTE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기술들은 계산상 이 2배 정도 150메가 bps급이 나온다고 해요. 이건 실험실에서 가능한 거지 현실적으로 이 속도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걸로 기억하도록 하시고